두 개 다 밥 말아 먹으면 혈당 빨리 올라가거든요. 의외로 치킨,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이 혈당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요. 많은 분들이 섬유질이 있는 걸 먼저 먹고 단백질하고 지방이 풍부한 걸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맨 뒤쪽으로 돌리는 게 좋다라고 알고 계세요. 사실은 거꾸로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크게 효과는 없어요. 또 포만감이 오래 가더라, 도움이 되더라 하는 이런 연구들은 최소한 한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간격은 두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반찬 먼저 먹고 30분을 기다렸다 밥을 먹을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으니까 순서를 바꿀 때는 중요한 거는 순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유튜브 속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고 여러분의 건강을 구조해드릴 건강구조대 MC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당뇨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주실 구조대원으로 정재훈 약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는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 실제로 초기 당뇨는 거의 티가 나지 않나요? 초기에는 티가 안 나는 게 맞고요. 당뇨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질환이 아니고 수면 밑에서부터 조금씩 진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때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게 제도가 잘 정착이 돼 있어가지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피검사로 당뇨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또 초기에는 피부 변화로도 당뇨가 온지 안 온지 알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초기에 피부로 보고 내가 이상한데 라고 느낄 수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평소보다 너무 쉽게 피로하다든지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증상이 많이 진행이 된 뒤에 나타나는 거고 소변 자주 보거나 많이 보게 되는 게 또 당이 다 원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당뇨가 있으면 피부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고기를 구우면은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스테이크 구울 때 고기에 있는 아미노산 당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갈변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피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당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피부에 있는 단백질의 아미노산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피부가 좀 누렇게 뜨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인 분들은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게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피부 노화라든지 피부 병변이 좀 나타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죠. 정강이에 까만 점 같은 게 생긴다고도 하던데요. 그런 것들도 당뇨로 인한 피부 병변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피부에 어떤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워낙 원인도 여러 가지고 해서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게 당뇨인가 보다 하고 가기에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유튜브 상에서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로 피부에 까맣게 점처럼 변한 거를 보고 병원에 갔더니 당뇨였습니다. 이런 거는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그런 거지 그것 때문에 당뇨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거품류가 있으면 당뇨인가라고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품류도 원인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거품류 하면은 단백뇨나 당뇨나 뭐 이런 걸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거품류의 가장 큰 원인은 내가 먹었던 음식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포닌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먹었다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품류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병원을 가보셔야 되지만 어느 날 한 번 뭐 거품류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 또 당뇨일 경우에 예를 들면 소변이 단맛이 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당뇨가 증상이 굉장히 심해졌을 때 얘기예요. 원래 혈중에 포도당이 많으면 당뇨가 생길 수 있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포도당이 소변으로 나가려는 걸 재흡수를 하는데 그런 게 당뇨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요 더 움켜쥐고 있으려고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소변이 빠져나갈 거를 당뇨 환자들이 오히려 더 붙잡고 있으려는 그런 게 이제 우리 몸의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못 이겨냈을 때 소변도 당이 더 많이 검출되고 할 수 있지만 초기에는 그런 것도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의 증상으로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초기 증상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오히려 내가 당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거나 할 때는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셔가지고 피검사 하시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다음, 당뇨, 다식 같은 3다 증상도 어느 정도 당뇨가 진행된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당뇨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요즘에는 좀 적어졌죠. 왜냐하면 다음 당뇨 다식도 이것도 당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검사했는데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당뇨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은 다음 당뇨 다식이나 이런 거는 안 나타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뇨에 관련해 가지고는 증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한데 수치를 좀 더 보셔야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병원 검사가 더 주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증상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수치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배고픈데 멀쩡하다, 오히려 에너지가 난다, 이러면 또 의심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배고픈데 멀쩡하고 에너지가 나는 걸 가지고 그 사람 당뇨 전단계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당뇨인 분들, 당뇨 전단계인 분들이 어떤 경우가 더 많냐면 배가 고플 때 못 참아요. 배가 고프면 우리 몸에 저장을 해놓은 간에다 저장을 해놓은 글리코겐을 분해해가지고 그걸로 당분을 뇌에도 공급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가도 그걸 참을 수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뭔가 우리 몸에서 조절이 제대로 안 되면서 저장해놓은 전분을 제대로 꺼내 쓰지 못하고 배가 고플 때 극심한 허기를 느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당뇨로 진행을 할 위험이 조금 더 높은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배가 고플 때 오히려 에너지가 나고 컨디션이 괜찮으면 아 내가 식욕 조절이 잘 되고 있네라고 판단을 하고 배가 고픈데 막 그 허기를 못 참아가지고 정신없어 할 때는 요즘에 식사 패턴이라든지 뭔가 몸 관리를 잘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혈당은 음식 말고도 수면이나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 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술 전후에 혈당 올라가요. 몸에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감기에 걸린다든지 혈당 올라갑니다. 감염성 질환 자체도 우리 몸에 스트레스죠. 면역계는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혈당이 올라가요. 잠을 적게 자면 스트레스 레벨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혈당도 올라갈 수 있고요. 심지어 잠을 적게 잔 상태에서 혈당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잠을 적게 잔 다음 날은 단 게 더 많이 땡기죠. 그래서 단 음식을 평소보다 더 많이 찾게 되고 단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좀 완화되죠. 왜냐하면 단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뇌에서 제일 좋아하는 당분을 공급을 더 많이 해주고 단 음식을 먹어가지고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요. 그로 인해 가지고 뇌에서 세로토닌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아미노산, 트립토판 같은 게 뇌에서 그걸 만들지만 트립토판은 먹어서 뇌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더 잘 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약간 가설 수준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뇌로 더 잘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 오는 날 빈대떡이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잠을 적게 잤거나 할 때는 단 걸 찾게 되죠. 그러면 당뇨 위험이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나 수면 관리도 더 잘해줘야겠어요. 그렇죠. 잠을 푹 자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밤에 자는 동안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관리가 또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밤에 잘 때도 연속 혈당계 같은 거를 착용하고 자는 것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정기도 추천을 하시나요? 사실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예전에는 혈당을 검사하고 하는 거를 특별히 인슐린을 써야 될 정도의 당뇨 환자 아니면은 추천을 안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는 당뇨가 있는 분들이 워낙에 기기들이 더 편리해지고 사용하기에 가격도 많이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연속 혈당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용을 하게 되면 나의 혈당 변화 추이나 패턴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고비 같은 비만약을 먹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맞나요?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 용도로 처방이 되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이 이걸 쓴다 하면 당연히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당뇨가 없는 분들의 경우에도 그걸 주사를 맞고 있는 동안에는 혈당 조절이 더 잘 되겠죠. 말하자면 혈당 스파이크나 이런 게 더 덜 생기겠죠. 그럼 당뇨인데 나는 단 거를 정말 못 참아. 이런 분들은 좀 도움을 받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위고비나 마운자로나 이런 약들을 미국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썼고 더 일찍 썼잖아요. 우리보다 몇 년 앞서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약들을 사용한 분들의 후기나 경험담을 보면 실제로 식탐, 푸드 크레이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푸드 노이즈라고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음식을 먹고 싶고 음식을 보면 막 식욕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보고들이 있으니까 디저트나 단 거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들이 뇌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길래 갈망을 좀 줄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가 당뇨 관리할 때 아침 공복 혈당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단 말이죠. 왜 아침일까요? 아침 공복 혈당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거는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침 공복 혈당이 제일 측정을 하기에 오차가 적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점심이나 저녁 때는 공복이라고 해도 완전히 공복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두세 시간 공복이라고 하는 건데 앞에 먹은 식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검사를 할 때는 아침 공복인 상태에서 검사를 하고 또 전날 저녁을 새벽 1시 이때 먹으면 안 되고요. 여러 시간 금식을 하고 나서 공복 혈당을 재야 제일 정확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는 아침에 혈당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공복 혈당은 아니고요. 아침에 식후 혈당이 어떠냐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에서 2차 식사 효과 또는 세컨드 밀 이펙트라는 게 좀 나타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침에 그러니까 앞끼내 혈당이 덜 튀는 분들은 점심 아침에 따라오는 두 번째 세컨드 밀에서도 혈당이 덜 튀어요. 아침에 높이 튀면 점심에도 더 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혈당이 덜 튀는 식사를 한 그룹하고 아침에 혈당이 더 많이 튀는 식사를 한 그룹을 점심에 똑같은 식사를 줘요. 그런데 똑같이 먹었는데 아침에 높게 튄 분들이 점심에도 높게 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분한테 보편적으로 발견이 되는 건 아니고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제 경우에는 맞더라고요. 아침부터 혈당을 안정화를 시켜놓으면 그게 하루 종일 가는데 아침부터 혈당을 안정화를 못 시켜놓거나 아니면 아침에 공복을 너무 길게 했다가 점심에 팍 튀어버리면 저녁에도 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혈당이 좀 덜 튀는 그런 식사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아침에 저탄 고지 식단 이런 거를 한다고 하던데 그럼 그게 도움이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저탄고지 그룹하고 아침에 저지방 고탄수화물 그룹을 비교를 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아침에 저탄고지를 한쪽이 점심 저녁 어떻게 먹든지 간에 아침부터 탄수화물 많이 먹은 그룹보다 낮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안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것들은 응용할 수 있겠죠. 저탄 고지로 식단 몇 가지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그릭 요거트에다가 올리브유인데요. 그거 말고 가끔가다 그게 귀찮거나 싫을 때는 삶은 달걀 2개에다 올리브유를 먹거나 아니면 그냥 올리브유에다가 달걀 후라이 해서 먹을 때도 있어요. 아니면 두부 반모 정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 순서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식사 순서만 조금 조절해도 혈당에 도움이 되나요? 식사 순서는 꼭 제가 말씀드릴 게 한 두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식사 순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섬유질이 있는 걸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하고 지방이 풍부한 걸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맨 뒤쪽으로 곡물 음식을 맨 뒤쪽으로 돌리는 게 좋다라고 알고 계세요. 네. 맞거든요. 맞는데 섬유질 자체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포만감이 오래 가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로 육류라든지 해산물이라든지 먹고 나서 단백질 지방이 풍부한 음식일수록 포만감이 오래 가고 허기가 덜 지잖아요. 그런 걸 앞쪽에 드시고 물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같은 경우에도 소화를 늦춰주고 포만감 길게 하는 효과는 있는데 채소 많이 드셔도 배 금방 고프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일 앞단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단백질 지방이 풍부한 그런 반찬류 이런 걸 먼저 드시고 먹자마자 바로 밥을 드시면 사실은 거꾸로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크게 효과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걸로 포만감이 오래 가더라 도움이 되더라 하는 이런 연구들은 최소한 한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간격은 두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반찬 먼저 먹고 30분을 기다렸다 밥을 먹을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으니까 네. 그래도 앞쪽에 반찬이나 생선이나 고기 반찬을 좀 앞쪽에 드시고 천천히 드시면은 한 10분 정도 간격은 둘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조절이 가능하려면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렸다 먹으면 안 되고 살짝 고플 때 드셔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바꿀 때는 중요한 거는 순서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그래도 10분 간격은 둬야 된다. 이걸 또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과일은 어떤가요? 식전, 식후,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언제 먹어야 좋은가요? 혈당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양이고요. 그래서 과일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많이 튀고 그래도 사과 반 개 정도로는 혈당이 크게 튀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귤 한 개 이 정도로는 뭐 많이 튀지 않아요. 그런데 혈당이 튀는 걸 막는 차원에서는 일단은 식후가 더 좋긴 해요. 그거는 뭐 당뇨 쪽에 전문의 선생님들도 유튜브 찾아보시면 비슷한 말씀 하실 텐데 식사하고 나서 먹어야지 앞서 먹은 음식이 소화가 천천히 되니까 예를 들면 먹자마자 그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앞에 먹은 음식이 한 1시간은 소화 흡수가 되고 나서 뒤에 치고 올라오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덜 나타나겠죠. 근데 빈속에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건 아니고 빈속에도 양을 조절을 해가지고 혈당이 애초에 튀지 않는 그런 과일을 적은 양만 드시면 큰 문제는 안 돼요. 다만 혈당 스파이크가 덜 튀는 건 아무튼 식후가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과일의 종류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수박 같은 거 있잖아요. 수박은 그냥 먹으나 주스로 먹으나 수분이 워낙 많고 그래서 예를 들면 과일 중에서도 먹고 나서 혈당이 빨리 튀는 과일들 같은 경우는 식전 식후가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고 또 과일 주스 같은 경우에는 식후에 먹어도 미리 먹은 음식이 소화 흡수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덜 튄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일 주스는 마시면 고형의 음식이 소화 흡수가 되기 전에 미리 그냥 빠져나가요. 혈당 팍 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식전 식후가 큰 의미가 없고 양이 더 중요합니다. 주스 같은 경우에도 내가 혈당을 좀 스파이크 덜 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모금 마시고 좀 쉬었다가 또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과일 주스가 또 그렇군요. 식후에 바로 한 잔 다 마시는 건 주의를 해야겠어요. 과일 중에도 수분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주스를 마시는 건지 과일을 먹는 건지 헷갈리는 과일들 있잖아요. 그런 건 혈당이 팍 튈 수 있어요. 또 혈당이 튀는 측면에서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거는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아마 장내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거랑 좀 관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정확히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빵을 먹어도 혈당이 잘 안 튀고 어떤 사람은 밥을 먹어도 그런 어떤 개인차를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장내 미생물 분집에도 차이가 있겠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한국 사람들은 의외로 밥에다 국 먹었을 때 혈당이 더 튀는 것 같아요. 국물이랑 같이 먹을 때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물이랑 같이 먹는 건 어떤 게 있냐면 도너츠 같은 경우에도요. 그냥 도너츠만 먹을 때하고 도너츠를 물이랑 같이 먹을 때 혈당 스파이크를 보면 도너츠를 물이랑 같이 먹을 때가 확실히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물 때문에 소화 흡수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원래는 물을 안 마셔줘도 소화액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뭐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도너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물 마시는 게 소화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밥 먹을 때 물 마시면은 뭐 소화 잘 안 되니까 마시지 말라 이건 옛날 얘기고 그런 전분질 음식 먹을 때 특히 국에다 밥 말아 먹으면 국이 어느 정도를 기여를 하는지는 사실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혈당 빨리 올라가거든요. 의외로 치킨,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이 혈당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먹진 않고 같이 콜라나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긴 해요. 예를 들면 저는 피자 먹을 때 가끔가다 노알콜 맥주 먹거든요. 그럼 노알콜 맥주 마시면 이제 그것 때문에 혈당 확 올라가요. 양은 얼마 안 되더라도. 근데 이것도 개인차가 있긴 해요. 사실은 그냥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밥을 워낙에 많이 먹어왔으니까 이게 더 소화 흡수가 잘 되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이건 뭐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먹을 때 오히려 피자, 햄버거, 치킨이 그렇다고 살 안 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혈당이 천천히 오른다고 해서 살이 안 찌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런 건 있겠죠.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음식일수록 먹고 나서 포만감이 오래 가니까 더 적게 먹게 될 수는 있을 텐데 그걸 거스르고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거는 뭐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나 포인트를 더 드리면은 그래서 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통곡물로 만든 빵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밀가루로 만든 빵이냐 큰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어차피 가루로 만들었잖아요. 어차피 입자 크기를 작게 했기 때문에 밀가루를 얼마나 입자가 가는 걸 썼냐 아니면 입자가 더 굵은 걸 썼냐 이런 거는 좀 차이를 만들어낼지 몰라도 이미 빵으로 만들어내서 먹는 건데 그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어렵거든요. 근데 밥은 그게 아니고 그냥 곡물 그 자체를 그 모양 그대로 먹는 거니까 통곡물로 된 잡곡밥을 먹는 거하고 도정이 잘 되어 있는 밥을 먹을 때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백미밥이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는데 통곡물을 가르는 게 빵 먹을 때는 뭐 사실 실제 연구 결과를 봐도요. 통곡물 빵이라고 해서 혈당치가 막 더 오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해요. 혈당 관리하고 다이어트 한다고 호밀빵 먹고 하거든요. 큰 의미가 없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미 빵으로 만든 상태에서는 통곡물이라고 해서 혈당에나 아무튼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빵을 먹을 때는 의외로 곁들여 먹는 음식이 잼 발라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빵을 먹을 때도 샌드위치 먹듯이 단백질, 지방이 충분히 받쳐주는 식으로 드셔야지 포만감이 좀 오래가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어떤 조합이냐가 더 중요하고요. 저는 아무튼 빵 들어간 음식 중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건 햄버거 말고는 없던 것 같아요. 또 혈당이 튀는 거와는 반대로 밤사이 저혈당 이런 걸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술 마시고 잤더니 막 식은땀 흐르고 이런 건 어떤 이유로 생기는 걸까요? 술을 마시면요 우리 몸에 간에다 저장을 해놓은 글리코겐이라는 전분을 꺼내 쓰는 거가 영향을 받아요. 알코올 해독하느라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장해놓은 글리코겐을 제대로 꺼내 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잘 때는 먹은 음식은 다 소화 흡수가 돼버렸고 저장을 해놓은 거를 전분을 꺼내 써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저혈당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알코올 자체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가지고 인슐린이 과잉으로 분비가 되면 그로 인해가지고 저혈당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혈당이 올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술에 일단 약한 분들 또 하나는 안주 없이 술을 마시거나 술 마실 때 탄수화물이 들어간 그런 안주는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육류, 해물 이런 거 위주로 드시면 조금 더 이런 위험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모르고 잘 때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한번 연속 혈당 측정기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술 마신 날 무서운 꿈 꾸면서 깼다 하는 그런 경우에는 아 내가 전날 술 마실 때 과음을 했거나 복기를 끄는 게 문제가 됐구나 하는 거를 좀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약사님 덕분에 당뇨에 대한 오해 또 진실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참고하셔서 당뇨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꼭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구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간 쓰고 살 빼는 거는 간단합니다. 식단 말고는 없어요. 운동으로는 심지어 살이 안 빠지죠. 운동으로 살을 빼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간에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길어봤자 한 두세 달, 평상시에 식단으로도 식사량이라든지 식욕이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의외로 배가 안 고프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굶으면 식욕이 오히려 더 터질 때가 있더라고요. 평생 동안 요요 없이 다이어트를 하는 어떤 원칙 한 가지만. 특히 50대, 60대, 70대로 넘어가면 유튜브 속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고 여러분의 건강을 구조해드릴 건강구조대 MC 김경민입니다. 살을 빼겠다고 굶고 약을 먹고 보조제를 쌓아두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하지만 살은 빨리 빼기보다 어떻게 빼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오늘 다이어트 약과 보조제의 함정, 그리고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는 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약사이자 푸드라이터로 활약 중인 정재훈 약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예전에 100kg에 육박하는 대식가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멋진 모습을 유지하게 되셨는지 비결을 나눠주시죠. 네, 30대 중반이었나? 그때 이제 98kg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한번 다이어트를 하고 다시 원래 체중인 78kg 이 정도까지 줄였다가 그 뒤에는 평생을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원래 제 체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체중이 75, 6 이 정도였거든요.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98kg까지 갔다가 거의 20kg 가까이는 어떻게 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야간 쓰고 살 빼는 거는 간단합니다. 식단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먹는 거를 많이 줄였었고요. 평상시에 먹던 거에 거의 한 절반, 3분의 1까지 식사량을 줄였었던 것 같고 그렇게 줄이면서 대신에 이제 배는 고프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때 캐나다 살 때인데 베이비 캐럿이라고 당근을 이렇게 좀 작게 그런 거 봉지 사와가지고 수시로 먹고 그렇게 참으면서 적게 먹는 걸 뺀 거죠. 확실히 식단이 중요하군요. 네, 운동으로는 심지어 살이 안 빠지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운동으로 살을 빼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간엔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길어봤자 한 두세 달? 이 정도까지는 우리 몸에서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소모를 많이 해주면 그로 인해가지고 식단 조절하는 거에 더해져가지고 칼로리 소모가 늘어나면서 살이 좀 더 잘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세 달 지나면은 몸에서 완전히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예 소모되는 칼로리를 어딘가에서 줄여가지고 하루에 운동을 해줘도 운동 안 할 때하고 소비하는 칼로리가 거의 비슷해져요. 그러면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로 인해서 살이 빠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살이 안 빠진 거였군요. 그러면 나는 애초에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그런 체질이 따로 있나요? 사실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이 넘쳐나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취약해서 통통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좀 뚱뚱하다고 불리는 이제 그런 몸매를 가지게 되고 어떤 분들은 날씬함을 유지하는데 이런 거에 유전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정말 다른 사람이 먹는 양의 한 반밖에 안 먹었는데 다음날까지 배가 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사량, 포만감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대체로 나는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어떤 식사법, 식단 관리 이런 걸 좀 해주시면 환경에 음식이 넘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과체중 비만의 문제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 포함해서 나는 물만 마셔도 살찌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께 좀 추천하는 식단이 있을까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고 하는 분들은 내가 정말 물만 마시고 있는지를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 일단은 제가 제일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요. 평상시에 식단으로도 식사량이라든지 식욕이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의외로 배가 안 고프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가 고픈데 어떻게 그걸 참겠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싸워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배고픈 거 되게 싫어하는 편이에요. 저도 평상시에 어떻게 하냐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아침을 적게 먹더라도 살짝 먹기는 먹으려고 하는 편인데 그게 제 경우에는 하루 종일 배가 덜 고프게 가는데 유리해요. 너무 오랫동안 굶으면 식욕이 오히려 더 터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일단 단백질 섭취가 모자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특히 젊은 분들은 괜찮아요. 주로 젊은 분들 편의점 가지 않습니까? 편의점 가보면 비싸긴 하지만 막 단백질, 드링크, 음료, 바 이런 게 막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젊은 분들은 사실 필요한 거 이상으로 하고 있고 중장년층으로 가면 특히 50대, 60대, 70대로 넘어가면은 단백질을 똑같이 먹어도 그걸 이용하는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는 한 20-30%를 더 먹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에 비해서 또 50, 60, 70대로 가면은 단백질이 부족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혼자 살거나 하는 경우에는 단백질을 챙겨서 먹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이게 좀 부족하고 결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다이어트 하면은 근육 빠진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다이어트를 하시고 식단을 조절을 하면 근육이 제일 먼저 빠지지는 않아요. 근육이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나중에 빠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걸 제일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지방이 먼저 빠지고 근육은 제일 덜 빠지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근육도 줄어드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왜 그런 거냐면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근력 운동, 저항성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근육을 유지를 하고 근력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운동을 계속 해줘야 근육이 오랫동안 보존이 됩니다. 근육이 빨리 빠지는 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평상시에 우리가 생활형 근육이 아니고 집 옆에 있는 짐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운동 배우는 거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억지로 저항성 운동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근육이기 때문에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근육은 열심히 헬스장 다니던 분이 갑자기 안 가기 시작하면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요. 더 이상 저항성 운동 안 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육이 빨리 빠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헬스장 못 가면 집에서라도 계속 해줘야지 되는 거지, 정말 살이 그래서 빨리 빠집니다. 운동하던 분들이 안 하면요, 그거는 근육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해줘야 가지고 있는 근육을 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다가 안 하면은 근육도 쫙 빠져버린다는 게 정말 경각심을 갖게 하는데요. 네, 그리고 운동 이야기가 나와서 운동 효과 좀 보려고 운동 전 카페인이나 부스터도 마시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운동 전에 카페인 음료, 에너지 드링크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걸 마시고 하는 거는 도움은 좀 돼요. 왜냐하면 카페인을 섭취를 한 상태에서는 근력이 더 세지진 않거든요. 근데 지구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트레드밀을 뛰거나 근력 운동을 할 때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카페인에 예민하거나 민감한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을 잘 못하시게 되면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이런 증상 때문에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커피 마시고 나가지고 두근거리고 불안할 때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면 그걸 또 이겨내는데 또 도움이 되긴 해요. 또는 커피 대신에 녹차나 말차를 드신다든지, 아니면 연구 중에 보면 이제 커피 마시고 나가지고 녹차나 말차를 한 잔 마시면 커피로 인한 두근거림이나 이런 거는 좀 줄여주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아침에 카페인 음료 한 잔 하고 쭉 운동하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부작용 조심하셔가지고 좀 섭취량은 조절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운동할 때 부스터 같은 것도 많이 또 드시잖아요. 크레아틴 뭐 이런 것도 많이 드시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살짝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부스터나 크레아틴 같은 것만 드시고 운동을 안 하는 걸로는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운동하기 전에 드시고 나서 운동을 하는 거는 기분도 좀 운동이 더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도 근력 향상이라든지 이런데 약간은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나한테 적당한 섭취량을 잘 지켜가지고 드셔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백질 섭취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운동하기 직전이나 운동하고 나서 직후에 단백질 섭취를 해줘야 흡수가 돼서 근육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막 운동하고 나면 바로 단백질 드링크 막 마시고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연구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언제 그걸 섭취를 해도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게 이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분들은 운동 뒤에 챙겨 드셔야지 기분도 좋고 깜빡 안 하고 드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소에 그냥 식사로 단백질 섭취하시거나 운동을 아침에 했는데 저녁에 단백질 드링크를 드신다고 해서 근육이 더 잘 안 생기거나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하다 보면 여성분들은 뭐 생리불순이라던가 영양 부족 이런 증상이 나오거든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다이어트를 하면은요, 중요하지 않은 건 다 뒤로 미루고 버리고 하는 거예요, 몸에서.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몸에 지금 이제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라는 신호를 주게 되면요,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이제 성욕도 줄어들고,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불순 또는 아예 무월경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이어트 하는 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운동 선수들, 운동으로 또 지나치게 칼로리를 소모를 많이 하면서 영양 공급은 불충분하고 이런 경우에는 아예 그냥 월경이 멈춰버린 무월경 상태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생식하고 관련된 그런 기능이 지금 이건 중요하지 않다 해서 몸에서 그냥 쪽으로 에너지를 안 보내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거 말고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무리해서 다이어트를 하면 머리 빠지잖아요. 뭐 약을 쓰든 약을 안 쓰든 머리 빠지거든요. 그 뭐냐면 지금 머리가 중요해 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식단을 관리하고 조절하시는 거는 평생 해야 되는 숙제, 과업 같은 건데, 이럴 때일수록 영양 공급을 균형 있게
너무 부족하거나 결핍하지 않게 해주셔야지 머리카락 빠질 정도로 생리불순 올 정도로 다이어트 하시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거죠. 또 다이어트 하는 분들 중에 폭식하고 단식하는 분들 계세요. 이런 방법은 어떻게 보세요? 폭식하고 단식하는 거는 몸에 부담을 줘요. 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인슐린 감수성에 문제가 생긴다, 인슐린 저항성이 커질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폭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식욕을 억지로 누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이어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수준으로 식욕이 컨트롤이 될 수 있도록 가벼운 운동도 해주고 식사량도 그럴 때는 폭식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균형 있게 너무 적은 양이 되지 않게 조절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래서 폭식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아침에 루틴처럼 하는 거는 그릭 요거트 한 스푼에다가 올리브유 한 스푼을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11시, 12시까지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먹고 났을 때가 식욕 조절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막 과하게 뭔가를 먹게 된다 하는 거는 혹시라도 전날 잠을 너무 적게 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못하는 건 아닌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혹시 내가 지금 생리 전 증후군 같은 것 때문에 식욕이 과도하게 조절이 안 되고 하려는 건 아닌지 하는 걸 좀 이렇게 자기 몸을 멀리서 바라보듯이 지켜봐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결국에는 평생 동안 요요 없이 다이어트를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어떤 원칙 한 가지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나만의 식단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푸드라이터 일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음식을 얼마나 맛있는지 취재를 다녀야 될 때가 있거든요. 편의점에 있는 음식을 털어야 될 때도 있고, 맛있다고 하는 레스토랑이나 새로 생긴 업장을 가봐야 될 때도 있는데 많이 먹거든요. 그럴 때는 먹고 나서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 매일같이 그렇게 먹을 수는 없고 다음 날은 꼭 원래의 저만의 루틴으로 돌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먹는 것도 정해진 만큼 정해진 음식, 그 다음에 점심에 먹는 것도 제가 가장 쌀을 조절하기에 좋은 음식으로 골라가지고 그걸 먹고, 저녁에 하루 과식을 했으면 다음 날은 좀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평소의 루틴으로 돌아가줘야 그게 건강한 거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책 제목이 하나 있는데, 해밍웨이 책 중에 파리는 날마다 축제라는, 삶이 날마다 축제 될 수는 없잖아요. 날마다 축제처럼 먹으면 건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즐거움도 있어야지 되지만 평상시에는 나만의 루틴으로 조절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식단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중간에 뭔가 깨졌을 때 난 돌아갈 곳이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유지할 수 있는 나만의 식단 만들기. 그게 진짜 중요하죠. 약사님, 그리고 요즘에 소금 다이어트, 올리브유 다이어트처럼 한 가지로만 다이어트 하는 게 또 유행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원푸드 다이어트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원푸드 다이어트는 기본적으로 도너츠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질리기 때문에 많이 못 먹는다는 걸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즐거울 것 같지만 하면 할수록 난 평생 이제 이 음식 못 먹겠구나, 질려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소금 다이어트는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소금물을 한 잔 마시는 게 또 건강에 좋다 해서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고, 올리브유 뭐 한 스푼 먹는 게 좋다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소금물이나 소금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효과를 보기도 어렵고 안 그래도 혈압 조절 안 되고 하는 분들한테는 좋지 않거든요. 소금물 마셨을 때 그로 인해 가지고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고 그런 효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게 약간 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하고 느끼실 수 있지만, 오히려 그거는 혈압만 올라가고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고요.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올리브유 뭐 한 스푼만 먹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저는 사실 이탈리아 할머니들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올리브유 한 스푼만 먹고 다른 거 안 먹는 거는 의외로 약간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빈속으로 가는 것보다 지방이잖아요. 그게 들어왔을 때 포만감이라든지 공복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향상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테스트 해보셔도 되고, 올리브유 먹고 나가지고 갑자기 식욕이 폭발해가지고 빵도 먹고 밥도 먹고 하면 살이 더 찌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한 2-3시간 정도 올리브유만 한 스푼이나 어떤 분들 막 소주잔 한 컵 먹고 나서 그 주위에 추가적으로 다른 음식을 막 엄청나게 먹지 않으면 그거는 식욕 조절이라든지 유지하는 정도의 효과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관련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군요. 어디까지나 나만의 식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식단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다이어트 약에 도움을 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다이어트 약 어떤가요? 이제까지는 큰 도움이 되는 약이 별로 없었죠. 제일 효과적인 약도 본인 체중 7-8% 정도 줄이는 수준이었는데,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다이어트 쪽의 신약들이 나오면서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고요. 이제 이런 약들은 원래 체중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00kg 이상 넘어가
들어가는 고도 비만인 분들은 거의 체중의 15%에서 20% 이상까지 줄어들거든요. 20-30kg이 그냥 빠져버리는 거니까 굉장히 효과가 강력하죠. 그런데 다이어트 약이 지방이 아니라 수분이나 근육을 빼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모든 다이어트 방법이 마찬가지고 약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이어트 약이라는 것도 사실 원리를 봤을 때는 식욕을 줄여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포만감을 늘려줘가지고 적게 먹어도 되도록 해주는 그런 건데, 적게 먹어서 살이 빠지게 되면 처음에는 저장을 해놓은 탄수화물이 먼저 소진이 되거든요. 그 탄수화물이라는 게 글라이코젠 또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전분인데, 그게 이제 간하고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게 한 500-600g 정도 돼요. 거기 더하기 3배의 물을 끌어안고 있어요. 왜 우리가 밀가루 같은 거에다 물 부으면 반죽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면은 2kg까지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저장된 전분하고 수분 1.5kg 이거니까 다이어트 하시면 일주일, 2주일 만에 2kg까지 쉽게 빠져요. 근데 이거는 거의 지방이 아니고 저장해 놓은 탄수화물하고 수분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로 2kg 줄였던 거는 하루면 그냥 돌아오죠. 그럼 다이어트 약이 고도 비만일 경우에는 그렇게 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서도 다이어트 약을 쉽게 복용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괜찮나요? 다이어트 약을 구분해서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다이어트 약은요, SBS에서 전에 뼈말러족이라고 해서 나비약, 쏘기약으로 했었잖아요. 그런 약들은 전부 기본적으로는 식욕을 억제하면서 중추신경을 흥분을 시키는 약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좀 긴장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방 안에 호랑이나 사자를 한 마리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뭐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호랑이나 사자가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밥을 편하게 먹겠어요? 도망갈 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긴장 상태에 몰아넣어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런 약들을 건강한 분들이, 특별히 막 고도 비만도 아닌 분들이 드시게 되면은, 고도 비만인 분도 이건 단기간밖에 못 쓰지만 굉장히 불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더해서 이제 중독이나 오남용 위험도 있고 심장이 건강할 수가 없겠죠. 계속해서 사람을 긴장하고 흥분하고 몰아넣으니까 또 잠도 제대로 못 잘 거고요. 무서워가지고 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이제 그런 약들은 단기간만 쓰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약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해가지고 불안한 가운데도 약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미 말랐는데도 본인의 신체나 겉모습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위고비나 마운스자로 같은 이런 계열의 약들은 사람을 환각 상태라든지 긴장이나 불안 상태로 몰아넣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했을 때 큰 문제는 없고, 건강한 분들이 썼을 때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빠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적게 돼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쓴다고 해가지고 고도 비만인 분들이 쓸 때보다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긴 해요. 효과가 아직까지 연구 결과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런 경우에는 부작용이 위험하니까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건강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굳이 그렇게 약까지 써가면서 살을 빼야 되느냐, 이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렇군요. 기존의 약들은 아무래도 식욕 억제제 역할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건 확실히 주의를 해야겠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앞으로는 그런 약들이 사용이 현격하게 줄 거라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도 위고비를 이긴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고비를 써도 식욕이 안 줄어드는 분들이 있어요. 식욕은 사실 줄어들고 먹으면 포만감 오래 가니까 불편하고 한데,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욕구는 누를 수가 없어가지고 먹고 속이 불편한데도 막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다이어트 약도 아예 없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사람마다 이제 효과적인 약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들은 현격하게 사용이 줄어들긴 할 것 같고요. 하나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고비나 마운자로나 이런 약들을 쓴다고 해서 영원히 체중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점이 가면 이제 거기에선 더 줄진 않거든요. 사용을 중단하면 요요가 오고. 그런데 그런 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걸 쓰면 효과가 있다라고 또 옆에서 광고나 과장된 홍보를 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약도 아니고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다이어트 약 먹다가 안 먹으면 요요 온다고 하셨는데 기존의 약들도, 최근에 나오는 약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어떤 약이든지 간에 요요는 옵니다. 왜냐하면 약을 쓰는 동안에만 효과가 있는 거지, 약을 끊고 났는데도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 끊고 갈 때는 더더욱 운동하고 식단이 더 중요한 거죠. 왜 요요가 오는 거죠?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약을 쓸 때는 그동안에 눌러놨던 식욕이 약을 사용을 중단하면 돌아오거든요. 원래의 식욕이 돌아오게 되면 처음부터 막 엄청
엄청나게 먹는 건 아니겠지만 점점 더 원래의 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약을 쓰거나 아니면 약을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부터는 다시 또 운동 식단으로 조절해주거나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근데 조금 전에 영원히 쓸 수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이어트 약을 먹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다이어트 약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위고비나 마운자라 같은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게 당뇨병 치료제로 먼저 개발이 됐었던 그런 약이고, 고도 비만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을 써서 체중을 줄여줬을 때 체중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비만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있잖아요. 특히 이제 심혈관계 쪽의 위험 이런 것들도 함께 줄어들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사망 위험까지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약을 쓴다고 해서 뭐 일주일 만에 체중이 막 20kg 줄어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한 1년은 써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에 걸쳐 가지고 약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받아서 체중을 일단 줄여놓는 게, 그리고 나서 이제 요요를 최대한 막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약사님, 또 SNS상에서 카페인, 녹차, 가르시니아 이 조합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하면서 다이어트 보조제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굳이 거기에 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효과가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효과가 없어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력한 효과를 내는 위고비나 마운제라 같은 그런 다이어트 신약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틈을 타가지고 이 약을 쓰고 싶은데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 뭐 없을까 찾아보다 보면 카페인, 녹차, 가르시니아 이런 거 쓰게 되면 자연의 위고비야, 이걸로 효과를 볼 수 있어, 이런 광고를 하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솔깃하게 되는데 약만큼의 효과를 낼 수가 없고요. 카페인, 녹차, 가르시니아 이런 거 써봤자 본인 체중의 1, 2%, 2, 3%,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1, 2kg 정도가 빠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빠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이거는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연구에 참여를 하면 무조건 1, 2kg 빠집니다. 왜냐하면 식단이나 이런 거를 평상시에 전혀 눈여겨보지 않던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기록도 해야 되고 체크도 받아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플라시보로도 1, 2kg은 다 빠져요. 그래서 카페인, 녹차, 가르시니아 이런 것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그동안에 못 끌었느냐, 뭐 반짝하다가 사그라들고 반짝하다가 사그라들고 하는 게 다 뭐냐면,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자체로 효과를 내는 것보다는 이런 거를 쓸 때 일단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뭐 저렇게 하셔야 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빠지는 거여서 굳이 안 쓰시는 게 좋고, 되게 재밌는 게 가르시니아 같은 경우는 효과는 요만큼 있다고 한다면 부작용에 대한 거를 우려하는 부분이 동물 실험 결과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고환이 위축되고 뭐 이런 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식단의 중요성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녹차 같은 경우에 추출물 같은 거 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지방 흡수가 되는 걸 막아주거나 이런 거 약간 눈곱만큼, 그래서 기능성 성분으로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긴 한데 큰 효과를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녹차나 말차나 뭐 이런 거 요즘에 또 인기잖아요. 네, 말차 다이어트가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차가 들어있는 거를, 말차를 하루에 뭐 5g씩 먹는다고 해서 특별히 살이 더 잘 빠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식으로 말차 하루 5g씩 섭취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운동했을 때 근육이 조금 더 잘 붙고 근력이 좀 더 향상되고 이런 연구 결과는 또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정도 도움은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너무 그걸로 엄청난 효과를 볼 걸로 기대를 하는 거는 나중에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과대광고에 맹신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약사님 말씀 덕분에 급하게 살을 빼기보다는 나만의 식단과 또 다이어트 약을 적절히 효과적으로 쓰면서 건강하게 살을 빼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잘못된 건강 정보를 바로잡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을 가다 보면 과잉 처방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는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산을 줄여주는 약이 들어갈 때가 되게 많아요. 가지수가 좀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있죠. 해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에 산을 줄여준다든지 속이 편하게 하는 그런 약 안 들어가요. 약을 어떻게 가지수를 줄여주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의 가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작용 문제가 더 심해져요. 간독성이라든지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감기에 걸렸다라고 하면 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튜브 속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고 여러분의 건강을 구조해드릴 건강구조대 MC 김경민입니다. 감기 걸리면 감기약부터 찾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은 감기약의 진짜 정체에 대해 알려주실 구조대원으로 미국, 캐나다, 한국 3개국 약사이자 푸드라이터로 활약 중인 정재훈 약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감기 걸리면 당연히 감기약 먹어야 낫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어떤가요? 그런 광고도 많이 있잖아요. 감기 초기에 감기약 먹고
먹고 잡으라는 식의 광고도 지나가다 많이 보이는데 볼 때마다 되게 저런 광고를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감기약을 먹든지 간에 감기약을 먹는다고 해서 감기가 더 빨리 낫거나 감기 초기에 감기약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증상이 더 빠르게 지나가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감기약은 그냥 말 그대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이지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하고 우리가 더 잘 싸우게 도와주는 그런 감기약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그냥 있으면 감기는 7일, 약 먹으면 일주일.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약을 찾게 되는 거는 감기가 더 빨리 나으려고 찾는 게 아니고 감기 때문에 불편한데 그 7일 동안을 나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 그 콧물이나 재채기나 기침이나 이런 걸 좀 줄여보려고 약을 먹는 거지. 먹는다고 해가지고 일주일이나 7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기간 단축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코감기든 기침이든 그냥 종합감기약을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종합감기약은 어떤 구조인지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감기약은 감기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잖아요. 콧물, 재채기, 가벼운 두통, 열이 살짝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약을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종합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드신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문제가 될 건 없고요. 다만 증상이 다 있는 게 아닌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약을 쓴다는 차원에서 굳이 종합보다는 증상에 맞춰서 감기약을 먹는 게 좋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건데 종합감기약밖에 없다. 약을 사러 나가긴 또 귀찮다 할 때는 종합감기약 드신다고 해가지고 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되진 않지만 웬만하면 증상에 맞게 먹어야겠네요. 또 궁금한 게 감기 걸리면 초기에는 약국에서 사놨던 약국에서 파는 감기약을 먹었다가 잘 안 낫네 싶으면 병원 가서 감기약을 처방받거든요. 혹시 병원 약과 약국에서 파는 약과 차이가 있나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같은 경우에는 마약성 진해제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이 심한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조제를 약국에서 한 그런 약이 좀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감기가 아니고 세균성 감염이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항생제를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감기일 때는 굳이 병원까지 안 가셔도 되고 약국에 있는 약으로도 충분히 증상이 완화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약조차도 필요하지 않은 그런 때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을 가다 보면 병원마다 처방전이 다 다르더라고요. 처방 받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병원 가셨으면 믿고 처방 받는 대로 드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하고 우리나라 차이점인데 해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처방전을 내더라도 내가 이제 거기서 약을 선택을 해서 먹을 수 있어요. 환자의 권리인 거죠. 그래서 이 약은 내가 지금 안 먹겠다, 지금 먹겠다 이걸 환자가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자한테 그런 선택권은 없고요. 환자가 약국 가가지고 이거 빼고 주세요 라고 한다고 약사가 그렇게 조제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임의 조제라고 해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병원 가셨으니까 믿고 이제 그 약을 다 드시는 게 좋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약이 가짓수가 좀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병원마다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또 있겠죠. 그리고 또 환자 증상이 다 달라가지고 쓰는 약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약이 가짓수가 적은 게 더 덜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같은 감기여도 해외는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약을 한두 개 정도 처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안 먹는 경우도 많고요. 그 차이점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차이점은요. 우리나라에서는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감기약에 제산제나 산을 줄여주는 약이 들어갈 때가 되게 많아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에 산을 줄여준다든지 속이 편하게 하는 그런 약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이 가짓수가 많아지는 그런 면도 좀 있어요. 그리고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는 처방을 안 내고 어떤 감기약 사 먹으라고 해서 보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약이 처방이 필요한 그런 경우는 기침 너무 심할 때 그러면 이제 기침약, 감기가 아니고 기관지에 세균 감염이 의심된다. 그런 경우에는 항생제. 경우에 따라서는 해열진통제나 이런 게 붙을 때가 있는데 항생제 처방할 때는 그냥 항생제만 처방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런 거냐면 항생제를 먹을 땐 항생제만 먹어줘야 증상이 좋아지는 게 항생제 때문인지 하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항생제하고 진통제를 같이 처방이 들어가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항생제가 효과가 있는 건지 진통제 때문에 내가 덜 아픈 건지 분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저희는 병원 가면 항생제만 처방받은 경우는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또 뭐 위를 보호해주는 약 들어가고 진통제도 들어가고 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확실히 최소로 처방을 해주는 거네요.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약국에 가서 약을 지을 때 처방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약이 2개가 적혀 있거나 5개가 적혀 있거나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종이 한 장이 처방전 한 건이거든요. 근데 캐나다나 미국에서는요. 종이 한 장에 약이 2개가 적혀 있으면 그건 2건이에요. 5개 적혀 있으면 5건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지을 때 5개가 되면요. 환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조제료라든지
주사라든지 이런 게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원에 가는 그런 환자들이 보험으로 이게 완전히 다 그냥 커버가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약이 가지수가 늘어나면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가지수가 적게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약을 10개를 먹는 분이나 2가지만 적혀있는 분이나 약국에서 내는 조제료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도 있긴 해요. 왜냐면 약을 2가지 먹는 분보다는 10가지 먹는 분들한테 약사가 조제를 할 때도 더 품이 들어갈 거고 상담도 더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구별이 안 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럼 금액 부분 외에도 효능 면에서도 부작용도 생각하면 사실 많은 게 좋지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감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도 추세가 뭐냐면 약을 어떻게 가지수를 줄여주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의 가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호작용이라든지 부작용 문제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단어까지 생겨났거든요. 약의 가지수를 의사가 점검해서 줄여주는 거를 de-prescribing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권장을 하고 있어요. 미국, 캐나다 이야기 잠시 해주셨는데 우리는 좀 과잉 처방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렇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약을 또 많이 처방을 해줘야지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경향도 좀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병원이나 의원을 갔는데 약을 가지수가 적게 주는 곳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체로 그런 경우가 가서 보면 약을 가지수를 적게 주는 병 의원이 더 바빠야 될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주는 병원을 또 찾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병 의원을 갈 때 이비인후과라든지 내과, 가정의학과 이런 데 병원 갈 때는 저만의 원칙인데 제가 병원을 찾아갈 때는 덜 바쁜 병원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바쁜 병원 가면은 병원에 따라서는 병원에 제가 감기 있어가지고 갔다가 다른 분 감기 옮아 가지고 와요. 너무 막 병원이 북적북적 하니까. 그리고 대체로 보면 안 바쁜 병원이 오히려 불필요한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적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만의 원칙이지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굳이 막 저 병원 가면은 2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3시간 기다려야 된다 그런 데를 찾아가는 경우는 저는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약을 세게 처방한다고 해서 좋다고 보면 우선 안 되겠어요. 그거는 맞죠. 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가지수가 많은 것보다 먹고 나가지고 돌려야 좋아하세요, 어떤 분들은. 근데 그런 것들이 감기를 더 빨리 낫게 해주는 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판콜이나 판피린 이런 제품을 같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판콜, 판피린 같은 액상 감기약은 드시면 안 되는 약은 아니지만 감기에 안 걸렸는데도 오남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한 병씩. 미리 또 예방할 겸. 미리 예방도 일단 안 되고요. 그걸 막 피로회복제처럼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거는 일단 불필요한 약 사용이기 때문에 절대 추천할 수가 없고 판콜하고 판피린을 같이 드신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약성분이 판콜하고 판피린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2가지를 중복해서 드시게 되면 똑같은 약 2병 드시는 거랑 똑같은 거고 약효보다 부작용이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약에 취해서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까지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굳이 그렇게 드시는 건 추천 안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알약으로 된 감기약 드시면서 판콜이나 판피린 같이 드신다? 이거는 별로 좋은 조합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왠지 그러면 더 빨리 감기가 나을 것 같았는데 전혀 아닌가 봐요. 전혀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비충혈 제거약이라고 코 막힌 걸 뻥 뚫어주는 그런 약 성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 번에 과잉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막 두근두근 하다든지 밤에 불면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거기에 들어있는 졸린 약 같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드시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입이 마른다든지 소변 보기가 힘들어진다든지 판콜린 부작용이라는 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더해가지고 결정적으로 종합감기약들 뭐 액상으로 된 거에 다 아세타미노펜, 타일라놀하고 동일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타일라놀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많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 성분이 간독성이라든지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타일라놀 주성분인 아세타미노펜 4000mg까지로 상한선을 정해놨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나서가지고 3000mg 하루 3g으로 줄여놨어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지나치게 과잉으로 복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감기약 2가지를 약사하고 미리 체크해보지 않고 한 번에 드시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기약 하면 정말 궁금했던 건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필요해요 이렇게 처방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항생제 먹으면 좀 더 뭐가 더 좋은 건가요? 일단 첫 번째로 감기에 걸렸다라고 하면 항생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항생제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는 게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거나 또는 세균이 우리 몸에서 증식하는 걸 막아주는 그런 약인데 감기 자체는 약 200가지의 바이러스 중에 하나에 감염이 돼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세균을 죽이겠다고 항생제를 투입을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항생제는 절대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항생제를 처방을 했다 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는 감기인 줄 알고 갔지만 사실은 급성으로 기관지나 이런데 세균으로 인한 어떤 염증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그때는 항생제 처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럴 때는 문제가 세균이었으면 항생제 들어간 약 처방을 그대로 조제해가지고 드시게 되면 빠르게 낫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보통 감기 자체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감기에 걸렸는데 한 1, 2주 정도 지나면 증상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감기 걸리고 나서 일주일, 열흘 됐는데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처음에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기에 걸렸는데 그 감기로 인해서 2차적으로 세균성으로 기관지염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한번 가보셔야 되고 항생제 처방을 받으면 빨리 나을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감기에 걸렸을 때 항생제 처방받으면 좀 더 빨리 낫는 줄 알았는데 정말 큰 오해였네요. 그런 분들 진짜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자꾸 항생제 처방해달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항생제가 과도하게 사용이 되는 그런 폐해도 나와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감기에 걸렸는데 계속 안 나아서 감기약을 한 달 정도 먹었어 하는 경우도 많아요. 괜찮은가요? 그래서 기준을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로 보셔가지고 일주일 사이에 보통 감기는 증상이 안 좋아졌다가 사그라들어야지 되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오히려 이거는 더 안 좋아진다. 이런 경우에는 너무 참지 마시고 병원을 한번 가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기 자체는 큰 문제를 안 일으키지만 감기 뒤에 2차적으로 어떤 그런 세균 감염 같은 게 왔을 때 이거는 제때 대응을 해주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오래 참지는 마시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참을 만한 정도고 이게 좀 나아지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가벼운 감기약이나 약 없이 그냥 집에서 쉬면서 지나가길 기다려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특히 영유아나 고령층이 감기약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영유아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기가 감기 걸렸는지 뭐가 걸렸는지 정확하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말도 못하는 아기한테 우리 아기 증상이 어느 정도니 참을 수 있겠어? 열은 어떤가?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유아 같은 경우는 안 좋아 보인다 하면 쌕쌕하는 소리가 난다든지 숨을 쉴 때 기침 소리가 너무 막 이렇게 캉캉 이럴 때는 혹 다른 질환이 아닌지 또 그 열이 날 때도 그냥 뭐 고열이 난다든지 아기가 막 목이 뻣뻣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약국에서 약 사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때는 병원을 데려가셔야 되겠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드시는 약이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감기약 하나를 먹을 때도 본인이 원래 가는 단골 약국 가셔가지고 내가 원래 먹고 있는 약하고 감기 때문에 먹는 약이 혹시 충돌하진 않는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질환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신장질환 이런 걸 앓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그런 약을 먹어도 되는 상황인지 내 질환하고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 이런 거를 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어르신인데 독감 예방 주사를 아직 안 맞았다. 증상이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냥 감기인지 아니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독감인지 하는 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약을 많이 먹었을 때 부작용 잠시 얘기해 주셨어요. 심장이 두근댄다거나 그리고 또 간독성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희가 처방받을 때 좀 주의해야 할 성분들이 있을까요? 처방받을 때 특별히 간독성이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사실 감기 처방전을 보면 거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게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 주성분이 이제 들어있는 그런 약을 제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하나에 들어가요. 한 포에. 그렇게 해서 하루에 3번 정도 쓰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대체로 650mg짜리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3알 드셨을 때 2g을 넘어가지 않거든요. 2g 정도까지는 간에 살짝 문제가 있는 분들도 특별한 문제 없이 드실 수 있는 걸로 해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용량이에요. 물론 이제 그것도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건강한 분이 감기 걸렸는데 그 정도 처방을 받아서 이걸 드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간독성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어떤 게 있냐면 그렇게 약을 드시면서 집에 타이레놀 있는 거를 또 드신다. 그러면 그거를 막 몇 알을 더 먹어버린다. 그럼 하루에 4g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감기 걸렸는데 소주에다 고춧가루 타가지고 먹으면 또 빨리 난다고 굳이 또 감기약을 드시면서 그렇게 술을 같이 드시면 그런 경우에는 간독성 위험이 더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죠. 연말이라 감기 환자도 많은데 송년 모임에 술 드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란 말이죠. 진짜 그렇죠. 주의를 해야겠네요.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감기약 먹고 운전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약 성분이 졸음 진정 효과 있는 그런 약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는 평상시 운전을 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때만큼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셔야 되고, 운전이 직업인 분들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최대한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사실은 감기약을 안 드시는 게 나을 수 있고, 병원에서 혹시 감기약을 처방을 받으시게 되면 그때는 내가 졸음 유발하는 그런 감기약은 안 된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안전하게 약을 드시고 운전하셔도 괜찮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약사님은 감기에 걸리셨을 때 집에서 쉬지도 못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나가야 될 때는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을 먹어야 될 때가 있죠. 왜냐면 밖에 나갔는데 막 콧물, 재채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될 때는 마스크도 쓰고 증상 완화해주는 감기약 먹고 나가가지고 일정을 소화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 감기약 먹으면서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로 그냥 먹기도 하거든요. 괜찮은가요? 감기약하고 에너지 드링크 함께 드시면 감기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요. 카페인 과잉이 돼서 역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뭐 이럴 수 있어서 추천하지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에너지 드링크 마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감기약을 건너뛰셔야죠. 그럼 초기 감기에는 약을 먹어도 그다지 개선이 안 된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기 증상이 있을 때 그걸 빨리 낫게 할 수 있는 약은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약, 아니면 병원에 가서 처방받은 약 마찬가지, 그런 약은 없어요. 그런 약은 없으니까 감기에 걸렸을 때는 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집에서 충분히 추워주셔야 되고, 밖에 나가셔야 될 때는 마스크 좀 착용하고 나가셔서, 기침할 때는 옷 소매에다가 가리고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좀 덜 걸리게, 그게 제일 중요한데, 감기 관련돼도 수호원을 발휘하셔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약국 안 하고 있지만 예전에 약국 갈 때 보면 증상 설명하실 때 약사한테 꼭 가까이 와가지고 기침하면서 하셔야지 약사가 더 약을 잘 추천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내가 이렇게 아프다는 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시겠는데, 굳이 1m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가까이 거기서 막 기침하시면서 그러실 필요는 없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계셨군요.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심지어 그거를 안 걸릴 수는 없더라고요. 그 앞에서 기침을 하는데.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안 옮기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감기에 도움이 되는 방법 뭐가 있나요? 감기 걸렸을 때 보통 우리가 일주일로 얘기를 하지만 증상이 1주에서 2주까지 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감기 증상이 더 오래 가는지는 나와 있어요. 흡연을 하면 더 오래 갑니다. 당연한 거죠. 흡연을 하면 호흡기 쪽의 증상이니까 감기가 더 오래 갈 수밖에 없고요. 감기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음주를 한다든지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면 당연히 증상이 더 심해지고 더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나는 오히려 감기약을 안 먹으니까 감기가 빨리 나은 것 같다라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럴 수가 있나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냥 감기에 걸려서 약 없이 할 때하고 감기약을 드셨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증상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기간이 단축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늘어나지도 않거든요. 다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감기에 걸렸을 때 모든 감기가 증상이 똑같이 일주일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어떤 감기는 감기 걸리는 듯 했다가 이미 겪어본 바이러스여가지고 어느 정도 면역이 돼서 빨리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심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보면 감기약을 찾게 되는 거는 걸렸을 때 조금 증상이 더 심할 때 찾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약을 먹었을 때 내가 더 감기가 오랫동안 가는 것 같고, 약 안 먹고 지나갈 때는 이건 약을 안 먹으니까 그런가 보다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약을 먹고 안 먹고가 아니고 지금 감염이 된 바이러스가 어느 쪽 종류냐 하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반적인 감기를 일으키는 게 이제 발견된 게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감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인 바이러스가 제일 흔한 거는 라이노 바이러스 또는 리노 바이러스로 하는 종류들이 한 100종도 되거든요. 거기에 걸렸을 때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에 걸렸을 때하고 영유아가 잘 걸리는 아데노 바이러스하고 이게 다 증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감기는 증상이 더 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지, 약을 먹는다고 더 빨리 낫지도 않지만 더 오랫동안 앓게 되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어떤 감기에 걸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었네요. 그럼 추가적으로 감기약 먹을 때 꼭 지켜야 할 원칙 한 줄 정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기약은요, 하루에 2번, 3번 먹어야 된다고 쓰여있는 그런 감기약도 그걸 다 드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증상에 따라가지고 오늘 내가 그냥 한 번만 먹어도 될 것 같다고 한 번만 드셔도 되거든요. 그걸 3번 다 지켜 드신다고 더 빨리 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셨을 때, 병원에서 하루에 2번, 3번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때는 그대로 맞춰서 드셔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 약도 병원에서 약을 또 처방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 약은 그냥 증상 맞춰가지고 먹다 안 먹다 해도 된다 이런 설명 드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그대로 해주셔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감기약 중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감기약에 왜 마약 성분이 들어가냐면요. 이제 마약 성분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오피오이드계 진해제죠. 기침을 멈춰주는 그런 약인데 아편 계열 진해제, 진통제라는 약인데 이런 성분들이 감기약에는 들어가요. 감기약에 들어가는 주 목적은 진통이 아니고 기침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먹어도 기침이 잘 조절이 안 되던 분들이 이제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기침약을 먹게 되면은 기침이 딱 멈춰요. 몇 시간 동안이라도 멈추거든요. 그래서 정말 또 기침하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가야 될 때는 유용할 수 있는데 대신에 굉장히 졸립니다. 또 한 가지는 마약성 진해제가 들어간 감기약을 먹었을 때는 변비 같은 부작용이 좀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기 때문에도 변비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런 약성분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도 또 변비가 생길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감기라든지 상기도 쪽에 바이러스나 병원성 미생물이 들어와가지고 그로 인해서 감염을 일으켰을 때 기침을 하는 거는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침을 해야 그런 것들이 더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기침을 하는 과정에서 가래도 같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거를 해서 내보내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너무 심하면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옮기면 안 되지만 기침 자체는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약성 진해제가 들어있는 감기약을 너무 과하게 드시게 되면 섬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점액질을 제거하고 기침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다 억제가 되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굳이 증상이 더 악화가 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센 약으로 기침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거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약사님 덕분에 감기약에 대한 오해와 또 진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잘못된 건강 정보를 바로잡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계속 구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